금리는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뒤로 미룰 뿐입니다. 뒤로 밀러서 사라지면 다행이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서울 쪽은 양극화가 아니고요, 상향 평준화입니다. 정말로 이제 구축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구축은 희망이... 자, 지금까지는 서울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요즘 서울 시장 집값이 들썩이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분석하는 것 중에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제 2022년, 2023년을 돌아보시면 거래 절벽이었어요. 역대 거래가 가장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주택은 필수제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부터 끝내야 돼요. 그 필수제인가요? 아닌가요?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생각하면 필수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전 계속 하긴 해요. 아니요, 그건 가격적인 측면이죠. 생존의 필수적이냐 아니냐만. 주택이란 재화. 무조건 필수제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걸 부정하는 전문가들이 더러 계세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절벽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래조차 뒤로 밀린 겁니다. 의사결정을 뒤로 미룬 거죠. 의사결정을 왜 뒤로 미뤘나요? 금리 충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뒤로 밀린 수요는 사라졌나요? 잠재돼 있나요? 잠재돼 있죠. 잠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연 수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포인트고요. 3년째 미루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신축 분양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혹은 전월세 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빠지거나. 그럼 급할 게 없잖아요. 실수요자가 이연된 수요가 더 이연될 수 있죠. 내년에도 분양가는 안정적일 거야, 공급도 많이 될 거야, 이런 이슈가 있다면, 혹은 전월세 가격은 올해 수준에서 또 낮아질 것 같아, 그러면 조급할 게 없잖아요. 이연된 수요가 갑자기 조급해졌죠. 왜? 전월세 가격은 1년 연속 올랐죠. 그리고 분양가는 2년 연속 인플레이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넘어서고 있죠. 필수제 개념에선 선택지가 뭐가 남냐면 구축 매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구축 매물로 갔죠. 이 수요가, 이연된 수요가. 거래량이 갑자기 올라가죠. 거래량이 올라갈 때 그 뒷배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엔 어떤 대출이 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죠. 네, 저변이 넓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득도 안 보고 한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6억 원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이었어요. 자, 지금은 그거 끝났죠. 특례 보금자리 끝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층은 넓나요? 좁잖아요. 2년 내에 신생아 낳은 가정, 물론 이제 소득 구간은 넓히긴 했습니다만, 자, 이 좁잖아요. 지금의 거래량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심지어 9억 원 이하잖아요. 서울의 평균 집값은 9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의 서울 쪽에 월 7천 건이 넘는 거래량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실수요자 중에서 자금 여력 있고 그동안 소득 구간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의사결정 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이 금방 끝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금방 안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연된 수요가 상당하고요. 그동안 누적된 물량도 상당합니다. 요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는.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급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급할 게 없죠. 근데 공급이 잘 될 거라고 지금 서울에서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물을 누가 먼저 가져가냐의 경쟁이 붙은 거죠. 그 과정에서 강남 3구 이런 한강벨트 쪽에서는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고요. 외곽지로 갈수록 아직은 이제 저렴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물 소화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굳이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을 좀 더 걱정하셔야 돼요.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는 수요도 잠재돼 있었지만 매물도 잠재돼 있었죠. 그 잠재된 쌓여있던 매물들 지금 소화 과정인데 좀 소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좀 소화되는데 굉장히 불안해졌죠. 다 소화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강남 3구랑 용산이 이제 상승세가 상당해요. 그 격차와 올라가는 속도를 생각하면 다른 지역들과는 거의 아예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나 심하게 한강벨트, 특히나 강남 3구랑 용산의 쏠림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선호도 문제거든요. 시장이 회복될 때 패턴이요. 원래 상급지가 먼저 회복됩니다. 침체기 때 가장 많이 하락하는 것도 상급지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뭐 부동산 불패시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강남 3구가 제일 많이 폭락합니다. 그 분당은 뭐 반토막 나고 이럽니다. 고가의 자산일수록 침체기 때는 더 많이 하락하고요. 선호도가 높은 자산이 회복기엔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패턴은요. 강남 3구 혹은 용산구, 한강벨트의 마용성 혹은 그 외에 뭐 최근에 마동성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동작구. 아, 동작구.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만들어내듯이 수요도가 높고 희소성이 강한 곳 먼저 회복되는 게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넓혀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시면 왜 이렇게 저쪽만 쏠려 있냐? 저기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1급지가 올랐고 2급지가 이제 올랐잖아요. 지금 이제 3급지로 가고 있는데 3급지가 안 오르잖아요. 2급지, 1급지 다시 빠집니다. 다른 시장 같지만 서울 쪽은 25개구가 평탄화 과정에 있다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유난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들도 올라가면 그 격차가 다시금 좁혀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강남 3구만 고가 지역이었죠. 지금 마용성도 고가 지역이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2월에 분양했나요? 1월에 분양했나요? 포제스 한강. 예. 1억 한 3천 정도였죠? 분양 다 됐죠.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시장이 신축으로 가면서 지역적으로 퍼지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강남 3구만 쳐줬지 용산구 안 쳐줬잖아요. 네, 요새는 또 쳐주죠. 네, 그렇게 퍼집니다. 과거에 이제 성동구 쳐줬나요? 안 쳐줬죠. 지금 쳐줍니다. 네, 성수는 워낙 핫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퍼지는 중인 거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면 양극화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서울 쪽은 양극화가 아니고요. 상향 평준화입니다.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 분들이 한때 이제 희망이 구축에서 몸테크를 하는 거였습니다. 언젠간 재건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축을 많이 사셨는데 이제는 공사비가 너무 오르고 이미 용적률 찬 데도 많고 재건축 힘들다. 뭐 준신축 아니면 10년 좀 15년 됐어도 이런 데로 가자. 이렇게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구축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 구축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의 그 다음을 보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현재를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현재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공사비가 크게 뛰었죠.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하기 힘들거나 라는 건 현재 관점이고요. 나중에 관점은 뭐냐면요. 지금 분양가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쪽은 과열됐잖아요. 분양가 계속 오르겠죠. 그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개선이 됩니다. 아, 시장의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공사비 오른 분에 대한 걸 이제 충족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 시장 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다시 생깁니다. 지금의 분양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분양가가 내려갈 것 같으세요? 내려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거 이상 혹은 동결이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재개발에 따른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건설사가 기피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나올 때쯤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없다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 보면 희망은 없다. 3년 뒤에 보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거 어차피 장기 사업입니다. 재건축 한번 시작하면 10년 걸리잖아요. 10년 뒤에도 그러면 서울 쪽에 다 슬럼화돼 있겠네요. 재건축 못하고.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신축이 없고 그 신축 수요가 가격을 밀어올리죠. 네, 기존 기축들을 밀어올리면서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권 쪽에 물론 이제 이건 강남 기준이 합니다. 여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우리가 레미안 원밸리도 입주를 했습니다만 분양할 때 5,700 정도에 분양을 했잖아요. 입주와 동시에 1억 막 1,000, 1억, 2천 이렇게 찍어버리잖아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러면 강남이 아닌 지역 뭐 한강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포제스 한강도 얘기했습니다만 1억 3천에 분양하고 되잖아요. 그런 게 되는 곳들은 앞으로도 재건축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그렇게 평당 1억 원을 넘는 것들에서 분양이 나와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순차적으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지역에서 뭐 9천에도 분양하고 6천에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 평균은 한 4천입니다. 우리가 한 2년 3년 뒤에 봤을 때 서울 평균 분양가가 지금 현재는 4천인데 5천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른다는 거죠. 아니 5천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평당 분양가가 그게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수익성이에요. 그러면 수익성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이 안 되니까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공사비 이슈가 있으면 일단 멈추겠죠. 재정비 사업들이 멈추면 그 다음에 신축 선호가 더 심해지겠죠. 그럼 신축이 끌어올려집니다. 수요가 급증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건 양적인 공급을 얘기하는데 실제 공급량을 정하는 건 수요에서 정하거든요. 누가 몇 개를 사냐에서 정하는 거죠. 기반에 딸려있는 수요가 지금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잘 못 낸 이유가 수요가 급해져서 그런 거죠. 수요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잠재돼 있던 수요가. 금리는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뒤로 미룰 뿐입니다. 뒤로 밀러서 사라지면 다행이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걸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앞서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던 공급 부족과 연결되는 얘기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이 없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가장 궁금해 하셔요. 현 시점 무주택자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은 뭘까요? 보유 자금에 따라서 조금 바뀌긴 해요. 가장 좋은 대안은 분양이죠. 계약금만 내고 3년 뒤에 입주하는 걸 고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분양가를. 중요한 점은 서울에선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선택지 두 가지 뿐입니다.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 두 가지 뿐이고요. 주거를 하는 형태도 딱 두 가지 뿐이에요. 내 집이냐 남의 집이냐.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이 선택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축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니 바늘구멍이 돼 있는 거죠. 당첨되려는 그 본인의 뭐 가점이라든지 특별공급 요건이 당첨권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맞고요. 근데 못 기다린다? 그러면 구축에서 급매물을 찾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보유 자산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전세 레버리지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세 레버리지는 최소한 이자 부담은 덜하죠. 저는 이제 갭 투자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갭 투자 자체가 마치 나쁜 것처럼 시장에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거부터 우리가 전세를 낀 레버리지 형태의 자기 부담을 줄이면서 내 집만을 해놓는 경로가 있어요. 기자님이 집을 사려고 갔어요. 10억짜리 집인데 대출도 나오고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전세가 한 6억 껴져 있네요. 근데 계약 기간이 한 1년 6개월 남아있대요. 이거 자동 승계입니까? 아닙니까? 자동 사면. 승계죠. 자동 승계잖아요. 갭 투자네요. 그런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 갭 투자를 보시면 거기에 실수요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걸 희석해버려서 나쁜 쪽으로 가거든요. 시장을 보실 때 그 이율 배반적,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보시는 게 문제인데 갭 투자라는 용어가 그걸 만들어냅니다. 마치 전세 끼고 사면 투기. 근데 계약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에 드는 집인데 전세 입자가 있어서 승계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갭 투자, 갭 투기 뭐 이렇게 그 뭔가 흑백 논리로 딱 보는 그런 시각은요 시장에 굉장히 그 잘못된 인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갭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냥 전세 레버리지 정도가 그 완곡한 표현입니다. 예. 근데 이걸 여러 채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갭 투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 입장에서는 팀장님 표현대로 전세 레버리지가 가장 그렇죠. 전세를 계약을 낀 형태에서 자기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급매물이라고 하면 계약에 나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불안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지의 부동산 알릴사 리서치 팀장님 모시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 주신 대로 서울 공급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 와중에서 자신만의 좀 방법을 찾아서 좋은 재테크 하시길 바라고요. 팀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